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검은 튤립입니다. 알렉상드르 듀마에 관한 내용은 삼총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850년에 발표된 검은 튤립은 17세기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파동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과 사랑, 배신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듀마의 삼총사나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하지만 문학적 평가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과 가공의 인물들을 적절히 섞어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코르넬리우스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나중에 로자라는 이름의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흐리푸스는 코르넬리우스를 감시하는 간수였습니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를 질투하는 복스텔이라는 남자가 등장하죠. 또 네덜란드의 절대 권력자 윌리엄 공도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672년 네덜란드의 정국은 불안했는데 그간 이어져온 공화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고 그들은 오렌지공 윌리엄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네덜란드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코르넬리스 드비트와 얀 드비트 형제는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었죠. 게다가 그들은 공화정 수호를 위해 이웃 강대국인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네덜란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도 사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르넬리스는 기소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에 수감되고 얀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젊은 오렌지공 윌리엄은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드비트 형제에 대한 시민들의 미움은 그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프랑스로 망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코르넬리스가 수감된 감옥으로 몰려가고 얀은 형을 빼내 함께 망명길에 오르려고 하지만 두 형제는 탈출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죠. 한편 코르넬리스에게는 코르넬리우스 판 바이르르라는 이름의 배자가 있었고 그에게 프랑스와 주고받은 서한들을 맡겨두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코르넬리우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부의 부탁에 따라 이를 감춰두었는데 코르넬리스는 감옥을 탈출하기 전에 배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맡긴 서류를 모두 불태우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부호로 특히 튤립을 좋아하는 연구가였고 당시 튤립 애호가들 사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검은 튤립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었죠. 검은 튤립을 만들어내면 튤립협회에서 10만 플로린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웃으로 이작 복스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튤립 연구에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고 코르넬리우스를 질투하며 지내고 있었죠. 매일 코르넬리우스의 작업실을 엿보던 그는 코르넬리스가 중요한 서류를 코르넬리우스에게 맡기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헤이그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복스텔은 이 사실을 관청에 밀고 하고 관청에서는 코르넬리우스가 드비트를 도와 프랑스에 매국 행위를 했다며 체포해버립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체포되는 와중에도 자신이 개발한 검은 튤립의 국은 3개를 챙기는 바람에 나중에 복스텔이 그의 집을 뒤져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의 간수 후리푸스의 딸인 로자는 그에게 반하게 되고 코르넬리우스도 그녀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코르넬리우스는 유언장을 써 자신에게 잘 대해준 로자에게 검은 튤립의 구분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자신의 집권 이후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꺼려한 윌리엄이 극적으로 종신형으로 감형해주면서 코르넬리우스는 겨우 목숨을 건지죠. 하지만 그는 변방의 감옥으로 이감되는데 그를 사랑하게 된 로자가 아버지 흐리푸스의 근무지를 그곳으로 옮기도록 청원해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몰래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코르넬리우스는 로자에게 검은 튤립의 국은 2개를 내주며 하나를 심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옥 안에서 로자의 도움을 받아 키우려고 하는데 간수 후리푸스가 이를 발견해 죄수가 엉뚱한 짓을 한다며 짓밟아버리죠. 한편 코르넬리우스와 로자의 살을 짐작한 복스텔은 야코프라는 가명을 쓰고 후리푸스와 로자에게 접근해오고 특히 로자를 감시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 와중에 로자는 코르넬리우스가 자신보다 검은 튤립에 더 애정을 쏟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면서도 두 번째 소국은을 성공적으로 싹 틔웁니다. 티 없이 맑은 검은 튤립을 확인한 두 사람은 즐거워하고 로자는 이를 튤립협회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복스텔이 이를 도둑질해 튤립협회로 향합니다. 검은 튤립이 도둑맞은 것을 한 코르넬리우스는 크게 절망하고
로자는 복스텔이 한 짓임을 깨닫고 그를 쫓아가죠. 튤립협회 회장인 판 해리선은 복스텔이 가져온 검은 튤립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로자가 나타나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믿지 않고 로자를 내쫓는데 그때 검은 튤립의 출현 소식을 들은 윌리엄이 이를 보기 위해 나타납니다. 검은 튤립을 둘러싼 소동을 알게 된 그는 복스텔과 로자를 불러 대질신문하고 로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하지만 검은 튤립을 만들어낸 자가 반역 혐의를 쓴 코르넬리우스란 사실에 불쾌해하는데 로자가 보여준 세 번째 소구운을 싸고 있는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 편지는 코르넬리우스가 자신의 대자에게 서류들을 불태우라고 한 편지로 코르넬리우스는 거기에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증명된 겁니다. 모든 사실을 짐작한 윌리엄은 복스텔과 로자를 돌아가게 하고 감옥에 있는 코르넬리우스를 소환합니다. 검은 튤립과 로자가 사라진 후에 좌절하던 코르넬리우스는 검은 튤립이 나타나 축제가 벌어진 그곳으로 향하고 시상식장에 들어서죠. 윌리엄은 거기서 검은 튤립의 발견자로 로자를 지목하고 복스텔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게다가 윌리엄은 코르넬리우스를 사면하고 로자와 결혼하도록 주선하여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죠.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공 윌리엄의 관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공화정의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스타트하우더로 추대한 오렌지공 윌리엄의 관대함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네덜란드의 정권을 쥔 윌리엄은 공화정 수호를 위해 애썼던 드비트 형제를 숙청하는데 마치 삼국지의 조조처럼 가눈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는 코르넬리스의 대자로서 프랑스와 내통한 혐의로 붙잡힌 코르넬리우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사형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렌지공 윌리엄은 판 바이를르의 몸 안에 담긴 17파운드가량의 피가 하늘의 정의의 컵을 넘치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한마디로 자신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에 코르넬리우스를 사형 대신 종신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덕분에 코르넬리우스는 로자와 만나고 나중에는 누명을 벗어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긴 하지만 윌리엄의 관대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 하우더, 즉 네덜란드의 최고 권력자가 된 윌리엄은 자신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세금사 여타를 주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코르넬리우스의 형벌을 감해주는 관대한 조치에 감격하는 것보다 스타트 하우더라는 제도가 그에게 부여하는 강력한 힘에 대해 먼저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는 불안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역사상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한 절대 권력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도 윌리엄은 코르넬리우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였지만 드비트 형제를 제거하는 과정은 상당히 비정해 보입니다. 그의 선택적인 관대함은 가변적인 한 인간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다음으로 복스텔의 질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 악역은 로자의 아버지 흐리푸스와 바로 이 인물, 복스텔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복스텔은 평생을 튤립 연구에 바친 뛰어난 연구자였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코르넬리우스를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죠. 검은 튤립이라는 자신이 얻어내지 못한 성과를 튤립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코르넬리우스가 얻어냈다는 사실에 극심한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질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복스텔이 보여주는 질투와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지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졌을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의 마음을 자기 부관 캐시오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극심한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복스텔의 모습을 통해서 질투에 지배받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에 휩싸인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복스텔의 경우에는 코르넬리우스의 검은 튤립 외에 자신도 검은 튤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오로지 훔칠 생각만 합니다. 복스텔은 이제 흑판 위에서 구근이 썩고 정리함 속에서 외피가 마르고 화단에서 튤립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오로지 보는 데 사용하며 판 바이를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 손으로 검은 튤립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보스텔의 모습은 우리에게 질투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소구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연구 끝에 검은 튤립의 소구군을 개발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재배하지 못하고 겨우 세 개의 소구군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소구군은 주인인 코르넬리우스의 인생 역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죠. 첫 번째 소구군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가 감옥 안에서 로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재배를 시도했지만 흐리푸스가 짓밟아버려 실패하고 맙니다. 이는 고귀한 신문에서 순식간에 사형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코르넬리우스의 짓밟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구군은 로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싹을 틔워 흑단처럼 아름다운 검은 튤립으로 자라나게 되죠. 이 두 번째 소구군은 코르넬리우스가 고난 속에서 로자를 만나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운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세 번째 소구군은 그것을 싸고 있던 코르넬리스의 편지 덕분에 결국 무고함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소구군입니다. 코르넬리스의 편지로 고이 쌓여있던 이 마지막 소구군은 그 편지 덕분에 구명을 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소구군과 달리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은 코르넬리우스의 잠재적인 행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짓밟힌 첫 번째 소구군이 코르넬리우스 자신의 손에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두 개의 소구군은 로자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로자 덕분에 그가 검은 튤립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르넬리우스에게 있어서 로자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그 원동력을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지상의 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빛나며 전혀 다른 향기를 흩뿌리는 하늘의 꽃이었다. 여기까지 검은 튤립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